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자,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지나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좀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는 또 다음 달을 준비해야겠죠. 12월 전략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까지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 신청 방법 안내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샵 81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 댓글로도 저희 실시간 상담 신청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또 댓글로도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오늘 함께해 주실 또 금요일에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재원 파트너 그리고 최수창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금요일마다 사실 장이 최근에 안 좋아서 또 마음이 그랬는데 오늘은 또 양시장이 굉장히 엇갈린 흐름을 보였어요. 한쪽은 빠지고 한쪽은 올랐는데 코스피 지수가 1.5%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가 3.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최수창 대표님, 그동안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코스닥의 상승률이 좀 덜했던 거는 사실 맞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로서 이 추세를 코스닥 지수가 좀 돌렸다고 봐도 될지 어떨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전 코스닥 지수가 돌리고 있다. 네. 돌렸다. 이번에 이제 지수가 11월 달 들어서 오히려 지수 자체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추종하는 분들이 좀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 코스피는 지수 저점이 3,800대 초반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네. 그게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한 가지 보면 올해 4월 9일부터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4월 9일부터 10월 말일 날까지 17조 원대 외국인 매수가 있었어요. 네. 많이 올랐죠. 근데 코스닥도 오르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월등히 좀 앞선 모습이니까. 근데 이번에 조정이 11월 달 올 때요. 오늘까지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얼마 팔았냐? 지금 확인해보니까 16조 원을 좀 넘게 팔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코스피 지수 자체가 많이 안 빠진 거죠. 16조 원을 팔았는데 17조 원치 매수해서 올라간 거에 비하면 16조 원치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팔았지만 빠진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반대로 말하면 시장이 강한 건데 한 가지 더 반등의 힘은 지금 뭔가 약해요. 그러니까 숨고르기 형태가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신 코스닥은 이번에 조정이 11월 달에 온 다음에 터닝 포인트 했을 때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터닝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상승폭의 오름폭의 절반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네. 이런 점 봤을 때는 코스닥에서는 지수 장세도 되고 종목 장세도 되는 그래서 연말에는 오히려 더 지금 12월 달 한 달 남았습니다만 연말 연초에는 코스닥 쪽이 아주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고 네. 코스피는 그럼 망했냐? 그건 아니에요. 네.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시원하게 랠리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종목 장세에서도 대형주들이 이끌어왔던 거에서 다시 대형주 랠리가 이어지기보다는 핑퐁 싸움이랄까요? 내려서 반등 주고 내려서 반등 주고 그러니까 네. 반등을 잘 노리면 수익이 나는데 랠리를 바이앤홀딩식으로 갔을 때는 코스피가 조금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 전략상 코스피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네. 매매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랠리를 바이앤홀딩은 오히려 코스닥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어떤 관점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이나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는 관점에 있어서 구원 등판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연말 연초의 기대감을 더 가져도 좋고 코스피는 그동안 달려왔던 것의 기대를 그대로 이입하면 안 된다. 좀 지그재그 형태로 변동을 이용한 매매 차익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딜 봐야 할지는 이따가 또 질문을 드리겠고요. 짚어주신 것처럼 정부 부양책이 모멘텀으로 코스닥에 좀 작용을 한 모습인데 강재훈 대표님은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게 뭐 오늘 정부에서 코스닥을 부양하는 방안이 나올 거다라고 이게 어젯밤 오늘 새벽부터 계속 돌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정부에서 뭐 취임하자마자 이제 열 것이다. 이 기대감이 사실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이번에 부양이 된 건데 근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워낙에 저평가를 받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었고 국내 기업들이 워낙에 또 저평가다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제 개편안 그리고 이제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정을 함으로써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만든다가 이게 기본 틀이었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밸류적인 부분에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높은 편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높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재 정부에서의 정책하고는 약간 동떨어지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을 끌어올려서 결국 이제 코스닥을 부양하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온 건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된 것이 공제 한도를 이제 좀 만들어주겠다 이 정도인데 네. 결국 이제 투자를 하라는 쪽은 비슷합니다. 다만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것과 외국인들 관점에서 코스닥에서 이쪽에 대해서 유인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실제로는 대부분이 국내 수급을 갖고 끌어올리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좀 약간은 기대치가 낮다라고 말씀드린 게 어떤 부분이냐면 간단히 차트를 좀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코스닥 제가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1000스닥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1000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현재 912포인트인데 네. 1000포인트라고 해봐야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해봤자 지금 자리에서 10%도 안 되니까. 근데 코스닥이 이제 예전에 이게 지수를 볼 때하고 차이가 어떤 거냐면 코스닥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나스닥 버블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코스닥이 처음 만들었을 때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왔었죠. 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무너졌다가 1000포인트나 라인대를 한번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왔다 갔다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 지수를 볼 게 아니라 코스닥 시가총액을 한번 볼게요. 제가 위에 올려놓은 게 시가총액인데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예전에 주가가 높았을 때 시가총액은 오히려 100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예전에 우리가 2020년도에 코스닥이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그때 시가총액이 지금 넘어가 있는 거죠. 현재 위치가. 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코스닥은 시장에서 상장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 특례 상장이란 걸 만들면서 코스닥은 신규 상장주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코스닥에 대해서 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 또 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면 코스닥이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글로벌 증시에서 비싸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너무 특례 상장 많이 하다 보니까 기술력은 있는데 성공할 거야라는 기대치로 인해서 적자를 만년 동안 여러 해 동안 적자를 보는 기업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네. 퇴출을 잘 안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익을 내는 기업은 한정적이 돼 있고 그 안에서도 정말 성공한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수술을 하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은 맞는데 단순하게 그러면 이제 코스닥을 투자를 하라고서 연계금의 지분 늘려라 또는 이제 모험 펀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돈을 투자를 해라 하는데 이게 온전히 다 들어가기에는 운영을 하는 쪽이나 또는 외국인 관점에서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거래소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 2조를 팔 때 코스닥 쪽에는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외국인이 코스닥을 좋아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금액은 CFD 계좌가 거래소에서 코스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급적인 부분과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좋지만 근데 이게 아직까지 구조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거쳐야 될 산이라든지 정책이 이제 확정되기까지는 좀 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급도 투자 심리는 좋지만 아직 구조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기대감 말고 이제 진짜 튼튼한 기업들 시가총액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코스닥 안에서 어떻게 구분을 해서 어떻게 선별을 해서 잘 봐야 되는지 전략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두 분 모두. 최수창 대표님 먼저 어떤 섹터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저하고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네. 우리 강 파트너님은 아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신중론이라면 저는 이제 공격론. 그러면 공격론에 있어서 왜 그런지 과거 데이터와 그 다음에 향후 어떤 주도주를 봐야 되는지 이거 딱 짚어드릴게요. 네. 네, 귀 쫑긋 세우시고 눈 쫑긋 세우시고 지켜보세요. 차트 한번 잡아주세요. 네. 제 얼굴 잡으시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코스닥 시장에서 이게 상승 랠리를 펼쳤던 구간이거든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 문재인 대통령 시절, 지난 정부. 이때 지수 상승이 이제 강하게 올라왔죠. 랠리 있었잖아요. 특징은 코스닥에서 강력한 섹터가 계속 끌고 간 겁니다. 네. 이때는 조선, 건설, 조선 기계업종. 예? 이게 그냥 그때 뿜었는데 뭐 성광배에서 60배 이상 갔으니까요. 네, 네. 제 기억으로. 그 다음에 이명박 때는 차화정이 오는데 자동차 부품주가 1년 동안 끌고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섹터가 많았어요. 이때는 반도체도 있었고 그리고 건설, 조선 다 기자재까지. 이때는 사실상 자동차 부품주만 주도로 보면 돼요. 특징이. 그 이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였을까요? 2015년도 기억하십니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네, 중소화장품들이. 네, 네. 그리고 2016, 17년도 이때 바이오. 이때 이제 2015년도하고 16, 17은 화장품과 이때 화장품과 바이오였고 또 이때 바이오였어요. 신라젠 이런 걸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코로나 시절에 뭐냐? 비대면주 해가지고 게임이라든가 인터주들이 네, 난리 네, 난 네. 거예요. 지난 정부 여기서 뭐였죠?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에코프로 막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승 구간에서 보시면은 각 행정부마다 상승 랠리가 이거 150% 정도 되고 이때가 한 50%, 네. 한 70% 정도 되고 이때가 한 50%, 이때도 한 이제 70%, 이때는 이제 100% 넘거든요. 전 지수 이번에 1000포인트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요. 네. 그 이상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때 뭘 갖고 갈 거냐?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네. 조선 기자재, 네. 그리고 로봇. 로봇. 이 네 개 테마가 거침없이 순환 상승에서 끌고 갈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이렇게 네 개. 그중 딱 거기에만 집중하면 코스닥 증시에서 대응하실 때 소외받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랠리가 나올 때마다 주도하는 업종이 있었다는 점, 섹터가 있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4가지 꼽아주셨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조선기자재, 그리고 로봇까지 이렇게 있었고요. 강재원 대표님께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섹터 보세요? 그 지금 사실 네. 새로운 종목이나 업종이 아니고요. 여태까지 지금 오늘 코스닥에 대한 모멘텀 들어왔다 해서 급등이 나오거나 강세 뛴 쪽이 우리 원래 계속 움직였었던 로봇, 제약바이오, 소부장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차트 하나 화면을 잠깐 잡아주시면, 자 오늘 이게 지금 보이는 화면이 뭐냐면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보면은 지금 오늘 빠진 종목이 하나도 없죠. 다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 시총상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제약바이오, 로봇, 소부장 네. 다 똑같습니다. 2차 전지까지.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장에서 코스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가 나온 게 수급을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수급을 집어넣는다 했을 때 코스닥에 시가총액이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실적이 되거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시총상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자금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기존에 안 움직였던 코스닥에 있던 소외된 종목군들이 움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다 강세 뛰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서 이렇게 정부 정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코스닥에서 새로운 종목 사야지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자금이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총상이 그리고 기술력 있고 실적 내는 거 그대로입니다. 소부장, 로봇,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군 찾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종목군들, 시총 상에 있는 종목군들이 더 수급적인 모멘텀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상승이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갔다는 걸 감안한다면 여전히 그동안에도 주도했던 바이오, 소부장, 로봇, 2차 전지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봐야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섹터별로 이야기 조금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진주반상을 통해서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진짜 주식을 찾아서 오늘도 진주 반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들어볼 텐데요. 자, 최수장 대표님은 삼성전기 예전에 짚어주셨는데 그때 8월에 15만 원대였고 지금 요즘에는 뭐 계속 신고가 최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AS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거 아마 2주 전인가에 네. 22만 5천 원 이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네. 20만 5천 원이 눌림이 오면 거기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 그거서 지금 신고가 냈잖아요. 네. 자, 반도체 소부장 IT를 보자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PCB를 봐야 된다. 그리고 MLCC. 그래서 삼성전기에 지금 25만 원대 신고가에서 언제 더 갈까? 뭐 고민하는 분 있을 거예요. 당장에 안 가더라도 더 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대장주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올해 상승이 하반기에 가팔라졌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도 저는 1년 내내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20만 5천에서 눌림목 공략하신 분 정말 잘한 거고요. 회사의 어떤 내용이 변질되거나 추세 이탈이 아니라 추세 상승 주도주니까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네. 그럼 들고 있어야 돼요. 궁금하면 뭐합니까? 네. 안 들고 있으면 손해인데 그림의 떡인데. 그러니까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삼성전기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좀 끌고 가보자. 삼성전기 들어봤고요. 강재훈 대표님의 현대위아도 만만치 않은 흐름입니다. 어떻게 전략 다시 세울까요? 현대위아가 자동차 부품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요 근래 들어서 네. 자동차 쪽이 수혜받는 게 아니라 최근 11월 한 달 동안에 거래소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 업종에서 상승이 제일 잘 나온 쪽이 자동차 부품 타이어입니다. 네. 근데 특히나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소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전체가 다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내년 시장을 생각하고 12월 달 시장을 준비할 때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12월 달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전부 다 초점이 어디로 갈 거냐면 12월 아마 중순부터가 가장 그 부분이 확실해질 텐데 내년 1월에 있을 세스의 모멘텀을 가장 많이 실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내년 세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세스 하면은 뭐 예전부터 뭐 인터넷이라든지 로봇 그다음 자율주행 늘 많이 나왔었는데 가장 핵심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올해도 굉장히 많이 강세를 띄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내년 1월 세스를 할 때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큰 부스를 신청을 해놨고 가장 중심에 딱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앞전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와가지고 현대차 그룹과도 협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GPU 5만 장 갖고 뭐 할 거냐 이거를 로봇과 자율주행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 부분인데 앞전에도 합작 회사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와 협업을 할 건데 거기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 부품이 움직였느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나라 현재 증시에서 자동차 부품 로봇 부품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성장성은 있는데 현재 대규모의 공장이라든지 로봇 생산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있는 공장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대규모 로봇 생산 공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대규모 로봇 생산 공장 만든다면은 그동안은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는 대부분이 삼성 계열, SK, 네. 그리고 LG 여기가 약간 소속이 되어 있다 이런 쪽이었는데 현대차 그룹에 있는 이 부품사들이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 이 연계된 부품사들이 다 로봇 부품으로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가 뭐 감속기를 비롯해서 뭐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다 이 연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부품에서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로봇 관련된 모멘텀 정부 정책도 바로 들어오는데 그 모멘텀을 그동안 저평가받고 실적이 되는 상태에서 로봇 부품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자동차 부품사들이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이어서 로봇으로까지의 그 확장성 부분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그래서 현대위아를 잠깐 봐드려야 되는데 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현대위아 주봉 차트인데 그 제가 앞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장기 하락을 했던 종목이 하락 추세를 넘어가면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해드리는데 네. 장기 하락 추세를 앞전에 이제 하반기 들어올 때 딱 넘어갔죠. 그 지지를 밟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현대위아는 뭐 실적적인 부분도 있고 방산도 있고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매물대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넘어가면은 이제 밑자리가 이제 7만 5천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상승폭도 많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이 로봇과 부품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내년부터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탄력적인 부분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위아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이 이번 주에 가져오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연말 랠리를 이끌 수 있는 똘똘한 한 가지 종목입니다. 강재원 대표님 현대차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대표님도 HL 만도 가져오셨습니다. 방금 또 한 이야기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강재원 대표님 현대차니까 이어서 조금 먼저 현대차를 들어볼까요? 이거 네 번째 가져오시는 종목인 것 같은데 네. 항상 또 이제 현대차 말씀 주실 때 로봇 얘기 항상 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가져오신 걸까요? 그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이제 이게 조금 더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해드리고 싶은데 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해가지고 협업을 맺으려고 했던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테슬라를 비롯해서 몇몇 군데 했었는데 대부분 또 중국 기업이라서 이게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또 다 컷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산업, 그러니까 레거시 차량을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로봇과 자율주행을 협업할 수 있는 데가 현대차 그룹밖에 안 남은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현대차의 주가의 평가는 전통 레거시 업체들 대비해서도 할인받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과 그리고 자율주행이 이제 모멘텀에 들어온다면은 이제는 성장주로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리레이팅 재평가를 받는다고 하죠. 네. 그래서 재평가를 받는 게 아마 1월 세스를 전후로 받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세스에 대한 모멘텀은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에서는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밸류가 싸고 그리고 모멘텀 본격적으로 봐서 밸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거를 잘 주목해야 되는데 네. 차트 잠깐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은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현대차는 지금 실제적으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는 25만 4천에서 26만 8천 원입니다. 이 라인대가 되는데 이 라인대를 지금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 굉장히 간단한 게 바로 직전에 29만 원대라는 이 가격대가 실제로 지금 주가에서 한 7, 8% 올라가면 되는데 이거 넘어간 순간부터가 재평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이밍상으로 얼마 안 남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장성도 좋은데 저평가까지 돼 있고 리레이팅을 대비하려면 CES 전에 지금 미리 봐야 한다. 현대차 들어봤습니다. 자, 최수창 대표님 만도도 사실 자동차 부품주에서 이제는 로봇 얘기 나오잖아요. 요거는 어떤 포인트 보실까요? 우선은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회사의 그 5년간의 연간 실적을 보면 매출 자체가 2020년도 5조 5천억, 21년도 6조 1천억, 22년도 7조 5천억, 23년도 8조 3천억, 24년도 8조 8천억. 연간 매년 매출 성장했었어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이제 9조 원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수주잔고 워낙 풍부해서요. 지금 거의 60조 원대이기 때문에 누적 수주잔고가 실적주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러면 알아볼 때가 됐어요. 네. 그동안 이제 너를 몰라봐서 미안하다. 이명웅 씨가 이제 완전 탄생됐잖아요. 영웅으로. 네. 이 주식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실력이 있는데 실적이 있는데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것의 포인트는 전 자율주행과 로봇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만도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로봇에서 실질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하면 뭐냐? 전동 모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주들이 움직였던 것에 있어서 포인트 보면 액추에이터 쪽, 로보티즈라는 회사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 액추에이터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감속기 쪽, SPG. 이 두 개의 핵심 부품을 하는 회사들이 좀 더 강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주목된 아까 세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CS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 이게 투입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것은 로보택시입니다. 네. 네. 지금 바이즈런과 웨이모 같은 경우 구글의 로보택시 26년도에 더 확대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자회사에서 그 합작한 자회사가 있어요. 웨이모하고 합작한 자회사 로보택시가 출시된다고. 그 내년도에는 로보택시라는 것의 시장성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업들이 그리고 거기에 부품이든 서비스든 그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HL만도, 현대모비스 다 거기에 관련돼요. 그 자율주행 및 로봇 여기에 만도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공급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 자율주행까지. 그래서 이 키워드라고 본다면 만도 지금 충분히 싼 구간에서 네. 뭐 최근에 단기 상승은 좀 보여줬습니다만 제가 방송 나와서 가장 강력하고 목표가 얘기했던 게 SK하이닉스가 기억하실 거고 9만 원, 8만 원대 21만 원. 네. 네, 삼성전기도 계속 얘기하고 네, 삼성전자도 얘기했고 한국항공주 얘기했듯이 네. 오래간만에 하나 얘기합니다. 만도 저는 15만 원 봅니다. 15만 원. 장기 관점 15만 원 갈 때까지 가보자. 그게 끝이 아니죠. SK하이닉스도 21만 원이 1차 목표가라고 했는데 지금 60만 원대잖아요. 네. 만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이 판 안에서 또 핵심적인 부품주가 될 수 있다. HL 만도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이 이번 주에 가져오신 종목도 두 가지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금쪽 같은 네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 바로 문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엔캠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89,900원이고요. 한 달 전에 매수를 했는데 비중은 40%고요. 이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으로도 상담이 꽤 들어온 종목인데 자, 어떻게 조금 해야 될까요? 이거 뭐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직 네. 공시 같은 거는 아니라서 또 걱정된다는 분들도 있고요. 전략 세워주실까요? 엔캠을 제가 2-3주 전에 이 가격대에서 전화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조금 이제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네. 주도주를 안 잡고 이걸 잡고 있냐. 그래서 이제 너무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댓글창에서 살짝 난리가 났었는데 네. 지금 결국 보세요. 주도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엔캠이 지금 CATL로 추정이 되는 고객사에 5년간 1조 천억의 전액을 공급하게 납품 계약이 됐다. 그럼 연간 3천억 정도잖아요. 지금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오고 있냐? 연간 3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보면 엄청난 매출이잖아요. 관건은 영업이익이 나올 거냐?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반등의 심리를 쓰지만 주도주가 될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서 89,000원대라는 가격은 기술적으로 노려볼 수 있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 정도나 10만 원 뭐 초반까지는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주도주를 선택하는 이 종목 아니고 현금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왜 엔캠을 봅니까? 주도주를 바라보고 지금 주도주의 눌림. 아까 전에 우리 삼성전기 얘기했지만 20만 5천에 잡았다면 벌써 거의 30% 수익이에요. 네. 가깝게. 그러니까 주도주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현금 있는 분들 가시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잖아요. 만약 못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길어지면 상대적 기회비용이 날리잖아요. 네. 저는 종목 교체를 권해요. 종목 교체요. 네. 비중이 한 20%면 가져가서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40% 다 들고 가는 거는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4월 달부터 올라간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 이 주식은 엔캠인데 말 안 해도 알죠. 조선주 엄청 많잖아요. 네. 지금 4월 달부터 여기 그냥 제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상단이 기술적으로 약 10만 원대고 9만 원대라고 보면 돼요. 9만 원대고 지금 하단은 어쨌든 5만 원 지키고 있는데 지금 한 8만 공격 그 가격대 8만 9천 원. 저는 비중을 축소하고 종목 교체를 권하겠다. 굳이 여기서 매달려 가지고 박스 돌파하겠지 하다가 또 다시 대밀리면 또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전액은 특히나 네.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은 저는 아주 희박하다고 봐요. 실적주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저는 엔캠을 제 관점에서는 종목 교체를 해라. 그럼 뭘로 하냐? 아까 제가 했던 HL 만도. 네. 그리고 가보세요. 아니면 삼성전기에 계속 추종하시던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 축소하고 주도주를 잡자 교체 매매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리가캠바이오에 리가캠 바이오요. 예. 요즘 기분 좋으시겠어요. 많이 올라서.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 정도 되실까요?
68,500원에 20%에. 68,500원에 20%요? 어우, 수익,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꽤 가격대가 오래 가지고 계셨겠어요? 한 2년 각 됩니다. 2년 정도요. 그래도 잘 또 끌고 오셨네요. 요거 뭐 일부분 좀 팔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야. 네. 작년부터 뭐 기술 수출 그 말이 내 나오고 올해도 내 나오는데 네. 그게 가능한 건가 싶어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뭔가 소식이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20% 비중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수익도 잘 보고 계시고 저희가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리가캔바이오입니다. 2년 정도 됐다고 하시고 수익 굉장히 또 잘 보고 계신데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좀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 기술적 수출이 가능하냐? 요 근래 돼서 말이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앞으로 더 확장될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 모릅니다. 이거는 회사 관계자도 확신하지 못할 내용일 겁니다. 왜냐면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기술 수출 계약이라는 것들은 실제로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래서 레카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치도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라든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나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는 뭐 2년 동안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더 많이 시청자분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대응의 영역이고 내가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할 거고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의 영역인 거지 이게 지금 신고가고 이게 밸류로서 평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뭐 어느 정도 오게 되면 만족하고 비중을 축소를 시작하겠다라고 결정하시거나 또는 또 하나 뭐냐면 이 가격이 깨진다면은 난 무조건 수익 실현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마지노선 잡으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오늘로서 19만 원이 넘어가 있는데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죠. 근데 문제는 19만 원을 받다가 나중에 이게 17만 원, 16만 원 가면 절대 안 파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갖고 오셨던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2년 동안 갖고 오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약간은 신뢰라든지 기대치도 많이 형성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아쉬울 때가 언제냐면 고가를 한번 봤다가 주가가 한번 내려봤을 때 그 고가에서 못 팠던 게 아쉽기 때문에 또 끌고 가고 또 끌고 가고 반복이 좀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리카킨바이오 같은 게 지금 주간 차트인데 네. 주간 차트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이쪽을 중심해서 우상향 그림을 그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리가켄바이오는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추세가 현재는 이제 가격대 자체가 여기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다면 사실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추세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일간상에서 잡게 되면은 일간 추세에서는 지금 이렇게 잡히겠죠. 이 구간을 중심에서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니까 일간 추세로 잡으면은 현재는 한 17만 원 정도가 안 깨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마진손 자꾸 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만에 하나 17만 원 깨져서 16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가 되면은 그때는 단기 매물이라는 부분도 생성이 되지만 이 가격대를 만에 하나 못 지킨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19만 원짜리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갈 때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이 났다 생각하신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줄여놓으면 나중에 내려왔을 때 다시 재매수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이 가격이 깨지면 무조건 수익 실현하겠다는 마지노선 잡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만의 어떤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길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짚어주신 17만 원 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있잖아요. 네네. 나이가 84살이나 되는데 이게 2017년도 산 거거든요. 2017년도에 어떤 종목이세요, 어머니?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요. 그때 막 좋다고 진짜 한국경제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네. 31,900원부터 사들인 게 네. 30%나 돼요. 근데 지금 21,500원이 됐어요. 저기 자꾸 사갖고 평균 단가가. 아, 조금 낮춰놓으셨어요? 21,500원. 21,500원으로? 아, 네. 일단 2017년이면 오래 갖고 계셨네요. 거의 네.
거의 10년 가까이 갖고 계셨는데 이거 글쎄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온 적이 사고서는. 없고 아유 이거 그 8년 동안 좀 기다리시면서 뭐 교체하거나 이런 거는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냥 원금 오기만 그냥 눈 아 빠지게 기다렸어요. 매주가까지 올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기다리셨어요. 제가 나이가 많고 이거 처음 텔레비 보고서 산 거라. 아, 네. 그게 또 어떻게 빠르게 대응을 조금 못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21,500원으로 낮추셨는데도 지금 손해를 조금 많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온 적이 낮춰놨는데. 없어서 비중도 뭐 이미 추가하면서 하셨으면 더 늘리는 것도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원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하고 싶어요. 근데 겁이 나서 못 하고 있어요. 아, 겁이 나셔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유 LG 디스플레이인데 한 39,000원대에서 매수하셨다가 일단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셨고 그게 21,500원인데 오늘 종가가 또 12,540원 정도 됩니다. 채팅창에서도 속상하시겠다고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요거 오래되셨고 일단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비중이 얼마인지 아까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비중 30%요. 제가 보는 관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 가격까지는 와서 빠져나올 수 있다. 네. 왜냐 이번 증시가 5,000포인트를 가면 네. LG플레이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가 12,000원대잖아요. 그러면은 12,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가면 뭐 한 50% 수익 보는 겁니까? 50%는 못 보죠. 네. 한 40%, 30%. 그런데 5,000포인트를 갈 때 100%, 200% 가는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얘 손질하고 글로 갈아타서 200% 수익 나면 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이 LG 디스플레이 꼭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제가 이 토마토 때부터 지금 이 한국경TV에서 전 방송 죄송합니다. 네. 전 방송에서 활동했던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오. LG 디스플레이가 왜 좋지 않으냐면 많은 사람들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성장성을 보는데 디스플레이에서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OLED 1등입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BOE가 탈락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물량을 더 가져갔지 LG 디스플레이는 그 효과가 못 봤다고요. 네. 자,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한번 보죠. 차트 보여드릴게요. 네. 제발 LG 디스플레이에 투자하지 마세요. 네.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매매 사고 파는 거 좋은데 보십시오. 이거 빠르게 설명할게요. 네. 2007년도가 증시 고점일 때 LG 디스플레이 고점이에요. 2010년도 마찬가지예요. 폭 나올 때. 2017년도 증시 폭 나올 때 하락 올 때 이때가 고점이에요. 2021년도. 사실상 증시가 고점 갈 때까지는 후발주로 따라가는 효과는 있으나 그 이상 성장성을 보여주고 주도 상승을 보여준 적이 상장된 이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 주주분들은 진짜 무슨 항의 서한이 뭐 내야 돼요. 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20년째 성장 못하고 수익성 없어가지고 주가 신고가 한 번도 못 낸 대형주 왜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지 말고 매매만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시청자분은 정말 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그 돈 네. 갖고 다른 데서 매매하시고 이 종목 손절 네. 도저히 못하겠으면 2만 원 정도까지는 네. 보는데 지수가 5,000포인트 왔을 때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만 원 일단은 추가 매수 안 되고 평단가 더 낮추지 마시고 일단 기다려보자 이렇게 전략 저 세워드리겠습니다. 잠깐 반대적인 의견 좀 해도 될까요? 네, 시간이 살짝 괜찮다면? 네. 네.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들어볼까요? 최수선 대표님이 말씀하신 관점이 뭐 완전히 맞다 틀리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기간에 걸쳐서 구조 조정하고 기술력이 여러 가지 생긴다가 되면은 네. 결국은 돌파구 찾아냅니다. 사실 우리가 조선주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은 네. 조선주 2011년도에 조선주 고가 엄청 하고 주도주 했을 때 그때 물렸었던 분들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10년 넘게 고생하고 지금 보다 봐주신 건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잠깐 설명 좀 해드리면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LCD 라인 매각하면서 구조 조정 풀었고요. 그리고 OLED 좋아지고요. 지금 자동차 디스플레이라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분기 흑자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오랫동안 갖고 계신데 지금 끊어서 교체한다 쉽지 않기 때문에
끌고 가신 쪽으로, 매수가 이상까지 끌고 가신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상담까지 두 가지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